지난 100일 동안 민주당은 국민과 당원들의 간절한 여망을 받들기 위해서 민생과 민주 투어 트랙을 중심으로 변화의 씨앗을 뿌려왔습니다. 야당 파괴에만 몰두 중인 윤석열 정부 200일 동안 정치는 실종했고 대화와 타협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정부 여당에 경고합니다.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십시오. 유능하고 민생을 챙기는 대표가 아니라 성남시장 시절부터 부패 혐의로 가장 의혹의 중심에 선 대표가 되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게 중요한 것이 민생 살리기입니까? 그분 살리기입니까? 민주당은 선을 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정조사를 내팽개치고 이재명 방탄을 위해 정쟁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면 분당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지금 그때 제가 했던 이야기가 이제 예를 들면 고양이의 탈을 쓴 호랑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요지의 이야기를 페북에 쓴 적이 있는데요. 네. 그거와 유사하게 돼 가는 것 같아서 지금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유 실장 박마커, 유채커 백반장, 김현숙 수어통역사, 그리고 정치회의 예청자 정혜원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한 명이 빠졌네요. 조멘토가 개인 사정으로 오늘 하루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고요. 오늘은 백반장이 정치인사이드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조멘토가 아픈 건 아니에요. 내일 나올 예정이고요. 네, 근데 유채커 표정이 오늘 유난히 좀 밝아 보이는 것 그래요? 같습니다. 네. 네, 옆에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그래요? 좋습니다. 조멘토가 평소에 많이 괴롭혀요? 네, 많이 괴롭힙니다. 알았습니다. 자, 오늘도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유채컷 나가서 발제 준비하면 되고요. 류 실장, 조금 전에 이제 영상도 봤습니다만 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별도의 기자회견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 전임 민주당 대표들은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100일 네. 기자회견을 했고 오늘 하지 않았는데 대신 윤 대통령을 최고위 회의에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정치인사이드에서 짚어보도록 하고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오늘도 상당히 뜨거운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서훈 전 실장이 구속된 뒤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입장을 냈습니다.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재차 비판을 한 건데요. 국민의힘은 오늘 문 전 대통령에게 공세를 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들과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다라고 했고요. 전주회 비대위원은 문 전 대통령 수사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잠시 후 뉴스픽에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경찰 간부 4명의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방금 전 오늘 오후에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서 출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첫 신병 확보인 만큼 한 달 동안 진행이 됐던 특수본 수사의 시험대로 볼 수 있을 듯합니다. 특수본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주체가 없는 행사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이다. 이렇게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린 상태입니다. 네. 지금 막 속보가 들어왔는데 아마 자막이 준비가 지금 아직 안 돼 있을 텐데요. 지금 이제 합참이 발표한 내용인데 북한이 동서해상으로 130여 발의 포병 사격을 가했다는 그런 속보가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역시 9.19 군사합의 위반이고요. 합참이 조금 전에 이제 발표한 내용이고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제가 추가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채컷 나가 있죠? 네, 좋습니다. 오늘도 뉴스가 많은데요. 서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울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벌써 12일 차지만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은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라면서 엄정 대응 방침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르면 내일 추가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역대 최장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끝에 구속됐습니다. 오늘은 문 전 대통령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뜨거운데 관련 내용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해 정의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월요일에 뉴스픽5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파업은 북핵, 문의 사람들 수사, 잃을 게 없다. 추위도 못 말려. 해제 이유 없어로 잡아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오전 일찍 국가조천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함께 했는데요. 이 기도회는 1966년부터 시작된 행사로 대통령에게 있어선 종교계와의 소통을 위해 1년에 한 번 참석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메시지 종교계만 향하지는 않았습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길이라면 어떠한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겠습니다.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살아 숨쉬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 오늘로 12일째인 화물연대 파업을 겨누는 말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직접 주재한 화물연대 파업 관계장관 대책회의에서도 드러납니다. 엄정 대응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조직적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질적인 불법 파업과 그로 인한 국민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유와 철강 분야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즉각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 이렇게 지시도 내렸는데요. 이르면 내일 발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에 기름이 떨어진 주유소 어제 낮 2시 기준으로 88곳입니다. 오늘 중으로 100곳이 넘을 거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한덕수 총리 프랑스 아프리카 출장을 마치고 오늘 오전 귀국했습니다. 곧바로 현장을 찾아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법치를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다른 방식으로도 압박에 들어갔습니다. 파업에 동참하는 화물 차주에겐 사법 처리는 물론이고 정부에서 주는 혜택도 모두 끊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종사자 자격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종사 자격 취소 시 2년 내 재취득도 제한할 것입니다. 또한 운송 거부 차주에 대해서는 유가 보조금 지급을 1년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나섰습니다. 이번 파업을 부당한 공동행위, 즉 담합으로 보고 민주노총 화물연대 본부에 대해 현장 조사에 들어간 겁니다. 지난 2일에 조합원들에 의해 본부 건물에 진입하지 못해서 오늘 다시 시도한 건데요. 오늘도 양측은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또다시 진입에 실패할 경우 조사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것까지도 검토 중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조사 자체가 지연이 되고 있잖아요. 네. 금요일부터 저희가 조사를 나왔는데 월요일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오늘까지도 조사를 진행 안 하실 예정이신가요? 사실 공정위 조사가 경찰 강제 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찰을 대동해서 같이 오겠다 이렇게 발언해가지고 압박을 넣고 계십니다. 지금 파업에 대해서 파괴하는 것의 일환으로 저희는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계도 여기에 맞서서 결사항전 모드입니다. 화물연대 측은 오늘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한 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에 개입도 요청했는데요. 앞서 국제노동기구 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하기도 했죠. ILO는 우선 개입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화물연대는 국제노동기구가 한국 정부에 대한 긴급 개입 절차를 개시했다며 ILO 서한을 공개하며 맞섰습니다. 정부의 이번 행위가 국제노동기준의 원칙에 위반이다라는 걸 되게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부는 그저 서한을 보냈을 뿐이다. 이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데요. 노동계는 이와 함께 공조 파업에도 나섰습니다. 이 시멘트 운송이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실제 건설 현장에서 타설이 안 되는 것도 작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죠. 이 타설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도 부산 등지에서 파업에 오늘 동참한 겁니다. 그리고 내일은 민주노총이 예고한 전국 총파업 디데이입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오자 여야 지도부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이 핵심을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뉴스픽 꼼꼼히 보신 우리 정 의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핵심은 안전운임제죠. 이 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안전을 위한 최저 임금제와 같은 안전운임제입니다. 고속도로 화물차 사고의 주요 원인 1위가 졸음운전입니다. 아시다시피 유류 운송용 탱크로리의 화물은 특성상 과적이 불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짧은 거리에 있는 주유 시설 사이를 오가기 때문에 과로의 가능성도 없으며 기름을 채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적재 대기 시간도 상대적으로 매우 짧습니다. 소득 수준 역시 타 화물 운송업자에 비해서 높다는 것이 여러 조사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의도는 들러리에 불과해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최전선에 직접 나서서 노동계와 싸우는 모습인데요. 그 이유 윤 대통령이 참모진들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했다는 이 화물연대 파업,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다. 이 말에 답이 있습니다. 이번에 밀리면 계속 밀린다는 생각 때문인데요. 요즘 대통령실에선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고 합니다. 1970년대 노조와 대립했던 인물입니다. 사실 민노총이 우리 사회 적폐거든요. 자기들만의 성역을 구축하고 불법 폭력 버젓이 저지르고도 처벌 안 받는 거의 유일한 조직이에요.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이 그 남자 대처처럼 이번에 대처를 해야 된다. 굴복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보수층 결집까지 노린다는 분석인데요. 지금까지 나온 수치를 보면 그 전략이 유효한 듯합니다.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지지율 38.9%입니다. 5개월 만에 30% 후반대를 회복했는데요. 보수층 그리고 중도층이 상승을 견인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부정평가도 7월 1주차 이후 처음으로 50%대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대처 전 총리 호불호가 분명히 갈리는 정치인이자 영국을 분열시킨 지도자로도 평가받고 있죠. 윤 대통령이 1년 전 대선 후보 때 했던 이 말과 함께 생각해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경제도 사회도 전 영역에서 위로와 회복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 위기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리막길일 수도 있고 또 도약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가 반목과 갈등으로 분열과 대립이 심각한데 사회 통합과 국민 통합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네, 두 번째 픽은 문의 사람들 수사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투톱의 순환 시대입니다. 먼저 서훈전 국가안보실장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진행 중이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정회 이후에도 심사는 계속됐고 결국 10시간 1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역대 최장 기록입니다. 네, 실장님 혐의 소명 어떻게 하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오늘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성실하게 심사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9시간 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날 심사에서 검찰과 서 전 실장 측은 월북 조작이다, 아니다, 첩보를 근거로 한 정책적 판단이다 이렇게 맞섰는데요.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들면서 검찰 손을 들어준 겁니다. 문 전 대통령은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의 PT 발표
장장 5시간에 걸쳐서 있었답니다. 이게 무슨 국정농단 사건도 아니고 서훈 한 명을 잡기 위해서 검찰력이 총동원된 듯한 느낌이고요. 서훈 전 실장은 아시다시피 30년 이상을 국정원에서 근무한 대북 전문가, 대한민국에 손꼽히는 사람이죠. 단언하건대 서훈 전 실장 구속 이후로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된 첩보, 정보 분석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검찰 수사, 당시 서훈 전 실장과 호흡을 맞춘 박지원 전 국정원장 소환으로 곧바로 이어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 판단에 따르면 이른바 월북 조작의 최종 책임자인 서 전 실장의 지시를 받고 그와 배치되는 첩보를 무단 삭제한 혐의를 들여다보기 위해서입니다. 박 전 원장은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지금 저도 이런 답변을 하면은 증거인멸을 기도했다 이렇게 나오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방어권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서훈 전 실장으로부터 어떤 지시도 받았지 않고 삭제 지시도 없었다. 제 자신도 없었다. 검찰에 나가서도 진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승인은 내가 했다라고 입장문을 낸 문 전 대통령이죠.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여부를 두고 법조계에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문 전 대통령을 오랜 시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윤건영 의원은 결단코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가능성은 열어뒀고요. 국민의힘에선 바로 이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이 과연 뭘 최종 승인했다는 것입니까? 국방부와 국정원의 밈스 정보 삭제까지 최종 승인했다는 것입니까? 알았다면 공범이고 몰랐다면 무능입니다. 정치적 판단과 언어로 검찰과 사법부의 판단을 재당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보고받고 판단한 것이라 인정한 만큼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투톱 중 다른 한 명인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출국 금지 조치됐습니다.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2020년 CJ그룹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에 취업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노 전 실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데요. 이 밖에도 월성 원전 사건, 공공기관장 블랙리스트 의혹 등도 들여다보고 있죠. 검찰 수사를 둘러싼 전현 정권의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세 번째 픽은 잃을 게 없답니다. 정말 만화 같은 역전골이었습니다. 손흥민이 60m를 질주해 상대 선수 가랑이 사이로 찔러 넣은 공은 황희찬의 슈팅으로 포르투갈전 후반 46분 골네트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눈물을 흘리던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엔 코끝이 찡했는데요. 이번에는 벤치에서 함께하게 된 벤투 감독은 잃을 게 하나도 없다면서 세계 최강 브라질과의 경기에 투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특히 부상을 입은 네이마르의 출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일단 비공개 훈련엔 참여했다고 하는데 출전할 경우 손흥민과는 세 번째 맞대결입니다. 또 우리 대표팀에겐 새로운 역사에 대한 도전이죠. 다치지 말고 후회 없이 경기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네 번째 픽. 추위도 못 말렵니다. 16강전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4시에 열립니다. 이 하루 중에 가장 추운 시간대죠.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 기온은 영하 3도까지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응원하고 출근할 거야 라면서 거리 응원 나서시는 정회원님들 계실 텐데요.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서울시는 저체온증 환자 발생 등에 대비해 비상 대피 공간 운영을 준비 중입니다. 붉은 악마 측에서 나눠준다고 하는 이 보온용 핫팩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은 해제 이유 없습니다. 이 실내 마스크 이야기인데요.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에 이어 김태흠 충남지사, 지자체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자율방역에 대한 인식 변화하고 또 형식적인 실내 마스크 착용 문제 그리고 지금 아동 발달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 또 해외 지금 OECD 국가의 대부분이 지금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 것들을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대한민국도 국민들께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방역 체계로 완전히 전환하는 게 옳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권성동 의원도 일상의 자유를 돌려드려야 한다면서 내년 1월 해제를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반면 정책을 총괄하는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성급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겨울철 유행 정체기가 아직 안 왔다면서 실내 마스크 해제할 이유가 없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아보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내일 새벽 브라질과 이제 결전을 벌입니다. 잃을 게 없다라는 그 마음가짐이 아주 좋네요. 원래 브라질이 세계 1위니까 우리가 좀 마음을 비웠을 때 또 큰 일이 터지는 거예요, 원래. 그렇죠? 네, 내일 우리나라가 승리를 거두면 내일 정치부회의는 축구부 회의로 좀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근데 댓글에서는 네? 지금 16강 진출했는데 복국장 소고기 쏘시느냐 안 쏘시느냐 뭐 그런 이야기들이 제가 16강에 걸었어요? 그래? 네. 그때 객관적이 16강에 걸었나? 그때 오면은 그냥 선수들에게 소고기를 그래요? 쏘시겠다고. 소고기 쏘죠 뭐. 네. 네, 걱정하지 마요. 내일 우리나라가 이기면 뭐 붉은 악마 옷을 입고 진행할 수는 없고, 네, 아무튼 축구부 회의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물연대 파업이 오늘로 12일째를 맞았습니다만 아직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죠. 아까 그 정유 부분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 후반부터 주유 대란이 심각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르면 내일 정유 부문에 대한 추가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오후에는 약간의 또 기류가 좀 변화가 있다고 하네요. 정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군 유조차하고 대체 인력이 투입돼서 일단 중대 고비는 넘겼다고 정부가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정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내일 추가로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질 분위기는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상황이 바뀔 수 있으니까 저희가 예단을 할 수 없는 거고요. 다만 철강과 컨테이너 부분이 좀 심각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정부가 아마 그쪽 부분에 대한 상당히 좀 예민하게 좀 상황을 보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자, 관련한 속보가 더 나오면요. 저희가 추가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화물연대 파업이 길어지면서 김문수 경제사회 노동위원장도 나서는 모습인데 오늘 오후에 경사노위 자문단 2차 회의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파업에 대한 각계 의견을 듣는 자리였는데 화물연대 측과 여기서 만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김문수 위원장이 어제 화물연대 측과 회동을 갖고 선복귀 후 대화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이상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 그리고 김태영 수석 부위원장, 최병욱 국토부 노조위원장과 이 화물연대 측 이야기를 들어볼 기회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김 위원장에 따르면 이봉주 위원장은 화물연대가 운송 거부를 시작할 때 조합원 70%의 지지를 받고 시작을 했다. 복귀를 하더라도 과반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지지를 못 받으면 운송 복귀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나 국토부 차관과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주선해달라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화물연대 측 의사를 대통령과 원 장관에게 직접 전했다고 하는데요. 양쪽 모두 대화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고도 전했습니다. 이미 화물연대에서 원하는 안전운임제 연구 연장, 품목 확대 등은 사실상 어렵다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대화하는 것 자체가 분란의 소지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는데요. 정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주장해왔죠. 오늘 경사노위 자문단 회의에서는 안전운임제의 쟁점과 문제 등이 논의됐습니다. 김문수 위원장이 화물연대 만난 게 어제죠, 어제? 네, 어제 만났습니다. 네, 제가 아까 오늘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어제라는 말에 상당히 힘을 줘서 얘기했군요. 네, 정확하게 좀 전해드리려고요. 알았어요.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자, 월드컵 소식 조금 더 짚어보면요. 이제 내일 새벽 4시에 경기를 하는데 지금 날씨가 굉장히 춥잖아요. 아직 지금 광화문 광장 거리 응원에 대한 허가는 나지 않은 상황이죠. 박막도.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지난달 29일 붉은 악마가 신청한 광화문 광장 사용 허가 여부를 막판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오후 4시 반까지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제 광장 사용 7일 전까지는 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그 관련 조례에 따라서 이때 신청서를 내놓은 상태인데 지난 3차례 조별 예선 거리 응원이 좀 질서 정연하게 운영이 된 만큼 이번에도 허가가 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서울시는 이 허가가 날 경우를 대비해서 경기 시작 전후로 이제 안전 교통 대책도 검토 중인데요. 이 붉은 악마가 오후 11시부터 응원전을 시작하긴 하지만 그로부터 5시간 뒤에야 경기가 시작을 하는 만큼 대중교통 막차 연장이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전 집중 배차 시간대를 앞당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박마커가 축구를 좋아하잖아요. 네. 혹시 뭐 현장에 나가거나 그럴 계획은 없는 거죠? 전 강제 미라클 모닝을 좀 실청할 계획입니다. 오후 여기 새벽 4시니까 한 알람 한 5개 정도 맞춰놓고 일찍 자야죠. 그래요. 네. 알았어요. 뭐 특별히 관심이 있어서 물어본 건 아니에요. 네. 그냥 물어봤는데 그렇게까지 길게 얘기할 줄 몰랐어요. 네, 자 좋습니다. 유채거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의 원픽입니다. 윤 대통령 화물연대 파업은 북핵 위협, 추가 명령 발동 임박. 국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주말 내내 예산안 협상을 벌였지만 쟁점 예산을 놓고서 여전히 의견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거취가 역시 가장 큰 변수인데 민주당은 탄핵 소추안 발의로 직행하는 방안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 특수본 소식도 오늘 많이 있는데요. 유정아 상황실장이 관련 내용까지 정리했습니다. 지금부터 이번 대회 우승팀 맞추기. 자신 있는 사람부터 손 번쩍 들고. 저는 브라질이 우승할 것 같습니다. 브라질. 왜냐하면 여기 지금 카타르가 덥잖아요. 네. 근데 브라질 선수들이 철인상종 선수들도 더운 나라에서 굉장히 강합니다. 저는 뭐 한국 가죠. 한국. 역시. 야, 알죠. 감독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감독님 의견. 궁금하다. 네. 그러니까 뭐 저는 예측은 안 하는데 예측 일단 잘 안 하시는데. 동국이 한국이라고 그랬죠. 네. 저는 대한민국이 일단 우승했으면 좋겠죠. 대한민국이 16강을 넘어서 우승하길 바라면서 박수 한번 치고 카타르 즐기러 가죠. 네, 뭉쳐야 산다 팀의 승부 예측, 허민호 선수가 브라질 예측을 했는데 이 대한민국이 극적으로 16강에 진출하기 전에 녹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승 후보인 피파 랭킹 1위의 브라질, 이제 약 10시간 반쯤 뒤면 우리와 승부를 벌이게 되는데요. 정회원 여러분들도 또 다정회도 온통 관심이 월드컵에 이렇게 쏠려 있으시죠. 9%의 확률을 뚫은 마치 기적 같았던 바로 이 장면처럼요. 내일 새벽에 또다시 기적이 찾아와 주기를 응원해 봅니다. 축구는 우리 선수들에게 맡기고요. 저는 또 제 할 일을 해야 하니까요. 오늘도 국회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과 직결된 부분입니다. 여야가 막바지 협상 중인 내년 예산안 얘긴데요. 여야는 주말인 어제도 정책위 의장과 예결위 간사 2+2 예산안 협상에 나섰지만요.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합의 지연의 책임은 서로 상대방에게 있다 주장을 했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새 정부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고 했고요. 민주당은 단독 예산안 제출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이 한치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위임해 주신 윤석열 정부의 첫 해 나라 살림살이 가계부가 민주당에 의해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윤심만 바라보며 끝내 예산안 협상에 성의 없이 계속 무책임하게 나온다면 민주당은 정기 국회 내 처리를 위해 단독 수정안 제출도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네, 주말 동안 여야는 1조 1,800억 감액에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민주당은 여기서 약 6조 원 정도를 추가 감액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집니다. 예산안 심사, 일단 감액 심사를 한 후에 증액 심사를 하죠. 아직은 갈 길이 먼 셈인데요. 막바지 협상의 쟁점,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 사업과 경찰과 검찰 등의 운영비를 지켜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종부세법 등 예산 부수 법안들에 대해서도 의견 차가 있습니다. 청년 원가주택 분양사업과 역세권주택 분양사업의 전액삭감, 검찰, 경찰, 감사원의 운영비의 전액삭감 또는 대폭 삭감 주장이 있어서 말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예산, 용산공원 개방 예산, 공공분양과 임대주택 예산, 그리고 청와대 개방 예산 등이 남았습니다. 간을 내어달라면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쓸개까지 내어달라고 하면 협의는 있을 수 없습니다. 네, 여야 2+2 협상은 오늘 오후에도 이어졌는데요.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합의에 진전이 없으면 내일부터는 이렇게 원내대표 간의 담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예산안 협상의 가장 큰 쟁점, 사실은 이 예산안 자체가 아니라 사실은
이상민 행정부 장관의 거취 문제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앞서 정기국회 막바지인 8일과 9일에 본회의를 하겠다 예고를 했죠. 국민의힘은 일단 예산안 먼저 처리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지만요. 민주당은 이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먼저 처리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해임 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72시간 내에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틀 연속 본회의가 열리는 시점을 잡아야 한다는 거고요.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여야, 서로 이재명 당대표 방탄이냐, 이상민 장관 방탄이냐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12월 9일 정기국회 시한이 끝나면 12월 임시국회를 다시 열고 연말까지 이상민 장관 탄핵으로 정쟁을 이어갈 심산입니다. 지금 민주당에게 중요한 것이 민생 살리기입니까? 그분 살리기입니까? 네, 여기에서 민주당이 추가로 내민 압박 카드가 바로 이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건너뛰고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지난 2일에 해임 건의안을 발의한 후에 대통령이 거부를 하면 정기국회 내에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었는데 본인들이 생각했던 이 단계론적 접근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해임 건의안부터 처리하고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그마저도 거부했을 때에는 탄핵하도록 한다 이런 거였는데 해임 건의안이 처리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탄핵소추안으로 바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설득력 있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네, 이 장관의 해임 건의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죠. 그보다 강제력이 있는 탄핵소추안.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되면 국회 파행 뻔한 얘기다 이런 입장입니다. 정기국회 기간 내에 혹은 직후에 예산안 처리가 이렇게 마무리됐던 과거 사례와는 달리 올해 역대급 늦은 예산안 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는 이제 해임 건의안 이나 이 순서도 원래 국정조사 후에 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12월 8, 9일에 그런 걸 들고 나오면 모두가 섞여서 발행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나온 상태에서 예산이 타협에 이르기는 어려울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장관 거취 문제의 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쥐고 있죠.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발의한 날 윤 대통령은 주 원내대표를 만났는데 주 원내대표가 먼저 요청한 만남이었다라고 합니다. 당무 불개입 원칙을 가진 대통령이지만 현안에 대한 의중이 뭔지 궁금했던 듯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먼저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좀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라고 해서 2일까지는 예산안이 통과 안 될 것 같고요. 정부 제출 법안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각종 법안들 이런 것들 처리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것들을 좀 보고 드린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지난 한 달간의 경찰 특수본의 수사, 그 경과가 오늘 시험대에 오릅니다. 특수본이 영장을 신청한 경찰 4명이 있죠. 이 사람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이 되기 때문인데요. 당일 현장 책임자인 이인재 전 용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 그리고 사전의 위험을 경고한 헬로윈 경찰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 김진호 용산서 정보과장입니다. 상임 인정하시나요?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가족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 중점적으로 소명하실 계획이신가요? 혐의 인정하시나요? 유가족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실하게 소명하겠습니다. 일선 지시 없이 극단적으로 판단하신 건가요? 관세방에서 지시하셨나요? 네, 모두 오늘 이렇게 경찰에 출석을 했는데요. 법원에 출석을 했는데요. 특수본은 당일 현장을 지휘했던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 그리고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현장을 지휘했던 최 서장에게 수사로 책임을 묻는 것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죠. 박희영 구청장의 경우에는요. 경찰 특수본 관계자가 말하기를 이 주최자가 있든 없든 안전관리 책임은 1차적으로 지자체에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참사 직후에 행정당국은 이 주최자가 없는 행사였다 이렇게 한 목소리로 말해서 공분을 사기도 했었는데요. 그때 해석과는 좀 달라진 부분입니다. 이번 이태원 사고의 경우와 같이 주최자가 없는 상태에서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상황에 대비한
네, 특수부는 참사 당일에 지하철 이태원역 무정차 지시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도 서울교통공사 동묘 영업소장을 추가로 입건해서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태원 참사의 당사자, 희생자 유가족들이 분노를 터뜨리는 대목이 새롭게 드러났죠. 장례 첫날 찾아온 검사가 마약 검사 등을 위한 부검을 요청했다. 이런 증언이 나온 겁니다.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광주 등 여러 곳의 유가족들에게 같은 제안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선회하자면, 그러니까 좋게 해석을 하자면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참사가 무엇 때문인지 이해하기 어려워서였을까요? 직접 현장을 찾아서 봐도 상상을 하기 어려울 만큼 전례가 없는 일이긴 했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많이 죽었다. 여기에 돈 얼마나 있었길래 여기서 몇십 년에 빨려다니는 저쪽 최신자 바닥에 거기서부터 5.7m 안에서 사망자가 다 나왔습니다. 어디 쌓여나요? 저쪽 바닥에 노란색 앞사? 아까 거기 입구 가니까 류진탕이 몇 개 있었죠. 하지만 마약 검사를 해보자는 것, 희생자들에게는 책임이 없었는지 따져보자 이런 취지로 읽힙니다. 그야말로 유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인데요. 매해 있었던 축제에 대해서 참사 전 예방도 못했고 112, 119 신고가 쏟아졌지만 현장 대응도 윗선 보고도 제대로 되지 않았던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죠. 대검찰청은 오늘 마약 검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지침을 내린 적이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민주당은 국가가 지켜주지 못한 사람들을 마약 사범으로 몰고 싶었던 거냐고 반발했습니다. 희생자들을 마약 사범으로 몰아 부검을 하자는 윤석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도대체 어느 나라 검찰이며 경찰입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 속에 있는 유족들에게 사람의 도리도 저버리라는 폐륜 정권, 이게 바로 윤석열 정권의 민낯입니다. 네, 예산안도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도 국회에서는 공전이 거듭되는 모습인데요. 본회의가 예정된 8일 혹은 9일 전에 여야 협상 깔끔하게 정리가 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예산안 협상 여전히 팽팽, 국민의힘 이재명 방탄, 민주당 이상민 방탄. 네, 오늘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4명 경찰 간부 4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됩니다. 아마 밤늦게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박마커가 이제 축구 보면서 아마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찰 특수본 수사 상황부터 좀 더 짚어보면요. 이태원 참사 발생 전에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를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은 현장 책임자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추가로 알려졌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 특수부는 오늘 서울교통공사 이권서 동묘 영업사업소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장은 지하철 6호선에서 이 효창공원 앞 역에서 공화산역 구간을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참사 당일 공사본부 측이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이 소장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겁니다. 이 소장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해서 이 본인 출근지가 아닌 이태원역으로 가서 현장 상황을 지켜봤지만 이 무정차 통과를 지시하진 않았습니다. 앞서 경찰과 서울교통공사 측은 지하철역 무정차 요청을 했는지 아닌지를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인 바 있습니다. 경찰 특수본이 추가로 3명을 더 피의자로 입건해서 총 21명이 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특수본이 오늘 이제 최대원 용산 보건소장도 입건했다고 밝혔는데요. 최 소장은 참사 당일 밤 11시 반쯤 현장에 도착을 했다가 다시 보건소로 가고 30분 여분 뒤, 그러니까 12시 9분 이 현장에 복귀를 했는데요. 구청이 내부 문서에는 11시 반에 도착해서 구조를 지휘했다고 기재한 혐의입니다. 피의자로 전환된 용산경찰서 112 상황팀장 A씨는 참사 당일 구호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은 이 소방노조에 이어서 이상민 장관을 직권남용과 업무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경찰을 지휘 감독하는 이 장관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처벌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5시 37분인데요. 지금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인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오후 2시부터 좀 시작을 했는데요. 그렇죠. 아마 네. 지금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검토할 게 것으로. 워낙 많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진행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모두 발언이 있었는데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이 민주당을 향해서 윤석열 정부는 나라 살림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첫
정부의 예산안인 만큼 대승적으로 협조해달라 이렇게 민주당에 요청을 했고요.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책임 정치를 하자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려면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행안부 장관 거취는 거취대로 하는 게 책임 정치의 시작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김 의장은 예산 편성권은 정부가 갖고 있지만 승인권은 국회에 있다 이러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결과는 아마 좀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역시 이것도 박마커가 책임될 것 같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게 2+2, 2+2 협의체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만약에 이제 합의가 안 되면은 결국은 여야 원내대표 간에 단판으로 갈 걸로 보이고요. 국민 세금에 대한 논의인 만큼 일단 여야가 좀 대국적 견지에서 조금 더 협상을 잘했으면 하는 바람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상민 장관의 거취가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매년 여야가 예산안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는데 이 장관 해임 건의안 문제까지 생겨서 신경전이 더 첨예해졌습니다. 예산안 합의가 잘 안 될 경우 국민의힘은 지난해 예산안에 준해서 예산안을 쓰는 준예산을 언급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단독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8일에 민주당이 만약 해임 건의안이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다면 예산안 합의 처리는 불발될 거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수적으로 저희가 열세기 때문에 무슨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안에 대해서는 그냥 처리가 안 되겠지요.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안에 대해서는 처리가 안 되겠지요. 민주당이 지금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해임 건의안을 발의한 상태잖아요. 아예 탄핵 소추안으로 직행하자는 의견이 오늘도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의 본래 계획이 지난 2일에 해임 건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해서 처리한다는 거였죠. 이 대통령의 반응을 보고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정기국회 내, 그러니까 즉 9일 안에 다시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임 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되지 못한 상태죠. 민주당은 8일 이전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해임 건의안을 먼저 처리할지 아니면 이 탄핵소추안을 바로 발의할지를 논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당내 강경 입장을 가진 의원들은 탄핵소추안으로 직행하자는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사실상 해임 건의를 거부한다고 얘기한 마당에 제가 또 해임 건의안은 하는 건 제가 너무 닥쳤던 뭐도 아니고 저는 탄핵 소추를 하는 게 아무래도 명확한 책임 규명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네, 반면 당내에는 해임 건의안을 일단 먼저 발의하자 이런 의견도 많다고 합니다. 해임 건의안은 본회의 처리 뒤에 윤 대통령이 수용 여부를 밝혀야 하죠. 시각에 따라서는 이 대통령에게 한 번에 더 기회가 더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이 장관의 거취를 놓고 다투는 이 정치권에서 누가 더 책임이 더 많은지 따져보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당내에서는 압박 카드를 좀 남겨두고 단계론적으로 접근하자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은 해임 건의안이 낫다. 탄핵 소추안을 계속 살려두고 국정조사와 함께 이렇게 추진하는 게 좋고 예산안이나 또는 그 정부조직법이라든가 이런 것과 다 이렇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꺼번에 타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유 이런 걸 두는 것도 괜찮다. 좋습니다. 오늘 국회 상황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협상 여전히 팽팽, 국민의힘 이재명 방탄, 민주당 이상민 방탄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한마디가 차기 당권 레이스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후보군들이 성에 차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었는데요. 이 말에 윤심이 담긴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죠. 결국 윤심은 한동훈 장관을 향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MZ세대와의 공감도 강조했습니다. 박준우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 윤핵관 4인방과 당 지도부를 따로 불러 관저에서 만났죠. 이 회동 이후에 국민의힘은 급격히 전당대회 준비 모드로 전환한 느낌입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는 대로 전당대회 개최 준비를 시작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세웠는데요. 내년 3월까지는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전당대회 개최 문제는 우리 국회 최대 현안인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마무리한 후에 논의를 개시하기로 이렇게 비대위원들이 의견을 모은 바가 있고요.
여기에 룰 변경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 당심 대 민심 비율 변경을 추진 중이죠. 이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을 통해서 이 책임 당원을 대상으로 선호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현행 7대 3을 포함해서 이 8대 2와 9대 1 이 세 가지를 선택지로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책임 당원을 상대로 한 조사인 만큼 아무래도 이 당심 반영 비율을 높이는 안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답정너 조사를 벌인 이후 이 룰 변경을 위한 명분을 쌓기용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이제 어떤 그런 경선 룰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정규가 끝나면 뭐 전당대회 시기를 좀 잡으면서 뭐 그러한 이야기가 또 당내에서 나온다고 하면 뭐 그것은 뭐 본격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당권 주자들도 덩달아 바빠졌습니다. 이 주말을 반납하고 당심 잡기에 올인 중인데요. 이미 출마 의사를 밝힌 김기현 의원과 잠재적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이 권성동 의원,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위원회 부위원장 이 세 사람은 지난 주말 나란히 이 보수의 심장 TK를 찾았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세가 가장 강하고 당원이 많은 곳이죠. 반면 안철수 의원과 윤상현 의원은 중원 공략에 나섰는데요. 충북 청주시에서 열린 당원 간담회를 찾았습니다. 특히 비주류인 안 의원은 상대적으로 중도 성향인 당원들의 표심 공략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당원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분들의 목소리를 담는 게 그게 사실은 도리인 거죠. 네.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뽑힌 당대표가 총선에서 이런 비당원 후보층에게 표심을 호소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당권 주자들이 레이스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주자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인데요. 지난 3일 대구 수성대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이 차기 당대표의 조건을 제시했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이외의 최고위원 전원이 수도권 출신인데 국회 의석, 지역구 의석의 절반이 수도권에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대책이 되는 대표여야 한다. 첫째. 그 다음에 MZ세대에 인기 있는 대표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 수도권과 MZ세대의 소구력이 있는 인사가 당대표가 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여기까지는 원론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일 텐데요. 이 뒤에 덧붙인 말이 평지풍파를 일으켰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 그다음에 김기현, 윤상현, 조경태 다들 성에 차지 않아 압니다. 여기에 이길 수 있는 확신 있는 사람이 안 보인다는 게 당원들의 고민이라고 합니다. 지금 당권 주자 가운데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만한 인물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인데요. 이 주 원내대표 지난달 30일 이 윤 대통령과 관저에서 따로 만난 것으로 알려졌죠. 그런 만큼 이 주 원내대표의 말에는 윤심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한마디로 현재로선 누구 하나 윤심의 성에 차지 않는 상황이란 건데요. 다시로 그럼 대체 이 윤심의 성에 차는 인물은 누굴까요? 이거에 딱 부합되는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 사람이? 수도권. 그럼요, 수도권, MZ세대, 새로운 인물. 한동훈? 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봐도 없어요. 안철수, 유승민은 일단 아닌 거고. 그다음에 요 새 기준에 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준석 대표를 다시 올 수는 없잖아요. 주 원내대표의 입을 빌려 전한 윤심은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있다는 해석이죠. 야권 인사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이 주 원내대표가 일부러 이 한동훈 차출설을 띄운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한 장관의 당 대표 도전과 관련해서 여론 풍향계를 돌리려는 목적이란 겁니다. 결국 윤 대통령의 성에 차는 후보는 한동훈인가. 더 이렇게 한번 띄워가지고 윤심이 한동훈에 있다 하는 것을 띄웠을 때 국민 반응과 당원 반응을 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윤심이 한동훈을 찍은 게 맞다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아무래도 이 검찰 출신인 한 장관을 가장 신뢰한다는 건데요. 뭐 저도 현실 가능성은 있다. 네. 뭐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선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단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겠죠. 제가 보니까 좀 윤 대통령은 아주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검찰 출신 또는 원래 본인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 외에는 잘 신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흐름에 공개적으로 발끈한 주자가 있습니다. 네, 김기현 의원입니다. 울산 지역구 현역 의원으로서 주 원내대표가 주장한 이 수도권 출신 당 대표론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그런 주장은 지양을 해야 한다면서 검증된 능력과 그 성과로서 평가받는 게 바람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중요한 건 당대표의 출신 지역이 아니라 리더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와중에 김 의원이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을 관저에서 독대한 사실도 전해졌는데요. 그러니까 30일이면 윤 대통령이 주 원내대표를 만난 날과 같은 날이죠. 윤 대통령이 주 원내대표를 만나기 전에 김 의원과 약 3시간 동안 1대1로 저녁 식사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정치권에선 김 의원의 자가 발전설이 흘러나왔습니다. 해당 사실을 김 의원 측이 먼저 언론에 흘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론입니다. 고민이 있는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런 거죠. 이게 왜 나왔을까? 이거는 김기현 의원 쪽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약간. 본인은 나오고 싶은데 지지율이 잘 안 오르잖아요. 지지율이 잘 안 오르고 존재감이 잘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 얻을 게 이제 윤심이 나한테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 좀 어필할 필요가 있거든요. 뭐 어디까지나 이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개인 생각인데요. 이 두 사람의 만찬 자리에서도 윤 대통령이 김 의원의 출마에 긍정 시그널을 주진 않았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가라기 권유보다는 좀 반대쪽일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은가. 제가 보기에는 약간. 말리는? 말리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뭔가 좀 본인의 심증이라든지 아까 이제 뭐 그런 것도 좀 있다고 봐요. 물론 이거는 사실은 뭐 제가 순수히 뇌피셜입니다. 성에 차지 않는다 발언을 둘러싸고 뒷말이 무성해지자 주 원내대표는 즉시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 특정인을 염두에 둔 발언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국회 의석의 절반 이상을 가진 수도권에서 선거 승리를 견인해낼 수 있는 분, MZ세대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고 MZ세대의 미래를 설계해 줄 수 있는 분, 공천 관리를 민심에 맞게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분, 이런 조건을 갖추거나 가까운 분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그런 말씀을 한 것이 아니고 일반론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자신이 주자들을 평가한 게 아니라고도 했는데요. 어디까지나 이 당원들 입장에서 현재 후보군이 성에 차지 않으니 이 당대표 외부 영입설이 나온 것 아니겠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당대표 외부 영입 이야기가 왜 나오냐는 질문 끝에 그거야 당원들이 보기에 지금 당대표 준비하고 있는 분이 성에 차지 않으니까 당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지 제가 뛰는 분을 평가했다든지 제가 성에 차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은 아닙니다. 주 원내대표는 부인했지만 윤 대통령이 어느 정도 이 당 지도부에 공통 가이드라인을 준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주 원내대표와 같은 기조의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야말로 상식, 공정, 정의의 가치를 바탕으로 시시비비를 가려내는 그런 MZ세대, 젊은 세대들에게 공감하는 그런 지도부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차기 지도부 역시 이러한 MZ세대, 미래세대의 새로운 물결에 공감하는 그런 지도부가 탄생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와 주호영 원내대표의 그 발언에 줌인해봤는데요. 윤심은 과연 한동훈 장관에게로 향한 걸까요? 정치권에선 이 주 원내대표가 괜히 그런 말을 꺼냈을 리 없다는 시각이 우세한데요. 오늘 줌인 한마디는 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두 번째 관저를 갔다 왔는데 그 말씀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아주 신중하신 분이거든요. 지금 당대표로 나온 사람들 성에 차지 않는다. 저도
한동훈은 이번에 대표를 나오지 않고 내년 총선에 나올 것이다. 그랬는데 기류가 바뀌는 것 아닌가. 네, 윤석열 대통령이 요즘 관저 정치를 상당히 이제 활성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주호영 원내대표를 2번 만났고 또 김기현 의원도 만났고 조금 전에 나온 보도를 보니까 최근에 한동훈, 이상민 장관도 관저에서 만찬을 함께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거는 조금 확인해보고 왜냐하면 단독을 붙여서 보도가 됐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고 내일 저희가 추가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던진 수도권 대표론 파장 지금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 상당히 시끌시끌한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그러니까 차기 당대표 조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설명을 한 거잖아요. 구체적인 이런 언급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박마커가 지금 방금 발제해서 전했듯이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주말에 대구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국회 지역구 의석의 절반이 수도권인 만큼 수도권에서 대처가 되는 대표여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여기에 MZ세대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인물이란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당권 도전에 나선 김기현, 윤상현, 조경태 의원들의 이름을 열거한 뒤에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안 보인다라는 게 당원들의 고민이다라면서 다들 성에 차지 않는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공교롭게도 이 주 원내표는 지난달 25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을 만났죠. 이 때문에 이 차기 당대표와 관련한 주 원내대표의 발언에 이 윤심이 실린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네, 언급된 사람들 되게 기분이 나쁠 것 같은데 당권 주자들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일단 이 김기현, 이 조경태 의원 등은 영남에 기반을 두고 있는 분들이죠. 이 영남권 주자들은 주 원내대표 발언에 즉각 반발했는데요.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역주의에 편승한 것은 지양해야 한다. 지난 4번의 총선 결과를 보더라도 최소한 수도권 당대표를 내세워야 이 총선에서 승리한다는 주장 틀렸다 반박했습니다. 조경태 의원도 편가르기 하지 말라고 반발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우리 당원들 봤을 때는 원내대표가 성에 차지 않는다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건 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MZ세대에 인기 있는 대표여야 한다. 이런 조건은 합당한 조건 아닙니까? MZ세대에만 인기 있으면 되겠습니까? 전 국민들한테 인기가 있어야 되죠. 저 개인적으로는 이 세대를 좀 아우를 수 있는, 세대를 통합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저는 이 자기의 당 대표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게 어떤 뭐 특정 세력을 특정화시켜 가지고 자꾸만 편가르기 하는 느낌을 드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네, 이 주 원내대표가 언급하긴 했지만 이 수도권 출신이죠.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주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보수층 지지만으로 이길 수 없다. 중도와 2030 세대의 지지를 끌어올 수 있는 수도권 민심을 아는 대표가 나와야 한다고 적었고요. 또 선거 전략을 아는 대표가 나와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페이스북에 변화를 상징할 수 있는 사람, 뚝심을 갖고 한국 정치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온 사람, 또 수도권 중도와 젊은 세대의 지지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당의 얼굴이 돼야 유권자에게 변화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동의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네. 자, 어쨌든 당권 주자로 꼽히는 후보들이 주말에 전국을 누비는 걸 보니까 레이스가 이제 시작됐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의 변수가 있죠. 뭐냐면은 친윤 그룹들이 이제 뭉치는 그런 현상인데 국민의힘 내 친윤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당내 모임 국민공감, 원래 이제 민들레로 하려고 했던 국민공감이 모레 7일 공식 출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임이 전당대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 내부의 일반적인 관측이죠. 네, 차기 전당대회 준비를 앞둔 시점에 국민공감이 공식 활동을 시작하면서 존재감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일각에서는 국민공감이 친윤계의 구심점이 돼서 향후 전대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국민공감의 명목상 출범 취지는 윤석열 정부의 보탬이 되기 위한 공부 모임입니다. 하지만 당장 윤핵관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이 핵심 멤버였던 민들레 모임의 이름을 바꿔 출범한다는 점, 그리고 모임 운영진이 친윤계 인사들로 평가받는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친윤계 모임으로 칭해지고 있습니다.
네, 국민공감은 총괄 간사인 이철규 의원을 중심으로요. 김정재 의원, 박수영 의원, 유상범 의원 등이 이끌고 있습니다. 첫 강연자 역시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를 초청해서 정치, 철학에 묻다, 자유민주주의의 길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들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103살인 철학자죠. 김 명예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퇴임 후에 처음 외부 일정을 통해서 만났던 인사로 알려지죠. 네, 저 기억이 나요. 그때 한번 네, 그때도 이제 네. 전했었는데 당시 윤 대통령은 김 명예교수에게 사회 현안과 관련한 여러 조언을 구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근데 개파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 않아요? 네, 그것 때문인지 이제 앞서 이 민들레를 두고 이 친윤 모임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을 때 이 불참을 선언했던 장제원 의원은 국민 공감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고요. 이 민들레를 지적했던 권성동 의원도 마찬가지로 불참합니다. 윤한홍 의원도 함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반면에 이제 당권 주자로 뛰고 있는 김기현, 안철수 의원 등은 국민 공감을 함께한다고 합니다. 네. 자, 좀 주제를 바꿔서요. TBS가 전파법상 금지된 상업 광고를 했다가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TBS가 지난 10월 라디오 방송에서 이 화장품 광고 회사의 이 한글 홍보성 광고 그리고 건축 인테리어 박람회 광고를 내보냈다가 상업 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이 방송통신위원회는 TBS에 대한 상업 광고를 제외한 이 교통 및 기상 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만 허가를 했는데 이 법규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지적입니다. 네, 방통위는 이 두 건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최근 모두 상업 광고라는 판단을 내렸고 어떤 처분을 할지 논의 중인데요. 이 방통위 관계자는 전파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부과 사안이 될 수 있다면서 처분과 관련해선 연내 TBS의 사전 통지까지는 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방통위는 해당 사안이 방송 광고 판매 대행 등에 대한 관련 법률, 그러니까 이 미디어랩법 위반인지도 살펴보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TBS가 여러모로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인데 서울시가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를 공포를 한 거죠? 마친 거죠? 네, 서울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TBS 전체 예산의 70%에 달하는 서울시 출연금 지원을 폐지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를 지난 2일에 공보했습니다. 또 야권 편파 방송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도 최근 제작진과 하차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원 폐지 조례안 통과에 따른 여론과 TBS 제작비 삭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가 하차할 경우 뉴스공장 자체가 폐지될 가능성도 작지 않습니다. 네. 자, 앞서 국회 상황실에서 지금 여야 예산안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2+2 협상이 일단 중단된 게 아니고 일단 정회를 했고요. 8시 반에 다시 협상을 하는데 잠깐 밖에 나온 이제 여야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은 일부 협상에 진전이 있다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아직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어쨌든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쟁점을 좀 좁혀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요. 대통령실 관련 예산은 별로 손대지 않고 원내대표 협상으로 넘길 예정이라는 그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아마 정치부의 중간에는 더 속보가 들어올 것 같지 않은데 제가 내일 관련된 내용을 이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주호영 성에 차지 않는다 발언 후폭풍. 윤심은 한동훈의 물음표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백다혜 반장의 정치 인사이드로 갑니다. 민생 행보를 강조해왔던 이재명 대표가 오늘로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질문이 집중될 걸 고려해서 별도의 기자회견은 갖지 않았습니다. 대신 최고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을 저격했죠. 한편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이번 주 중 이뤄질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정치권 공방은 더 가열될 전망입니다. 관련 내용을 정치인사이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치인 해시태그로 찾아온 다정한 소통반장 백다혜입니다. 네, 오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취임 100일을 해시태그로 정리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대표의 취임 100일 3개의 해시태그로 정리해봤습니다. 네, 민생 강조, 사법 리스크, 그리고 단일 대오 불안입니다. 네, 이 중에서 첫 번째 해시태그 민생 강조입니다. 어떤 이념과 가치도 민생에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마지막 끝도 민생입니다. 지난 8월 77.77%의 역대 최고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당선된 이재명 대표가 오늘로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과거 송영길, 이낙연 등 전임 당대표들이 했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오늘 진행되지 않았는데요. 대신 최고위원회의에서 취임 100일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민주당은 국민과 당원들의 간절한 여망을 받들기 위해서 민생과 민주 투어 트랙을 중심으로 변화의 씨앗을 뿌려왔습니다. 국민 우선 민생 제일주의 실천에 매진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을 향한 쓴소리도 잊지 않았는데요. 민생을 포기하고 야당 파괴에만 몰두 중인 윤석열 정부 200일 동안 정치는 실종했고 대화와 타협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이 정권은 무능, 무책임, 무대책으로 민생경제 파탄, 국민안전 위협, 민주주의 퇴행, 한반도 평화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정부 여당에 경고합니다.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십시오. 이재명 대표는 취임 시작부터 민생을 강조해 왔습니다.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영수회담을 제안하면서 민생 앞에 여야와 정쟁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께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영수회담을 요청드립니다. 민생 앞에 여야와 정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이후에도 거듭 영수회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고 있죠. 최근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재명 인간 자체가 싫어서 만나지 않는다는 전언을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정부와 야당의 민생 협치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더 깊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대표 국회의 민주당 대표로 첫 교섭단체 연설에 나섰을 때도 민생을 강조했는데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같은 복합 경제 위기는 민생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부 여당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서민 지갑 털어 부자 곳간 채우기 정책은 민생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인 양극화, 불평등을 확대시킬 겁니다. 우리 민주당이 반드시 막겠습니다. 이 대표 취임 이후 민주당은 당내 민생경제위기대책위를 꾸렸고 이재명표 7대 민생 입법 과제를 내걸었습니다. 기업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노란봉투법과 함께 과잉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담겼는데요. 이 대표는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양곡관리법을 쌀값 안정화법으로 새롭게 명명하면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이 법안들은 모두 본회의의 문턱도 넘지 못한 상황입니다. 경기지사 시절에 보여줬던 추진력을 국회에서는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갈 길이 먼 이재명 대표의 발목을 잡은 건 다름 아닌 자신의 사법 리스크였습니다. 당초 유능한 민생정당을 꿈꿨던 이 대표였지만 당대표 취임 나흘 만에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겁니다. 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김문기 모른다 한 거 관련 의원님 출석 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을 이제 경찰, 검찰을 총동원해가지고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말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소환을 통보한 건데요. 이 대표와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검찰 소환을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기도 했죠. 결국 이 대표가 당의 총의를 받아들여 검찰에 불출석했고 검찰은 경기도청 압수수색으로 맞대응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해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수사기관들이 지금껏 보여준 행태는 오직 시간 끌기와 봐주기로 일관해 왔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최대한 조속히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 위례 신도시 개발 등 과거 이 대표의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때 사업들 대부분이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측근인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당대표 비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되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는데요. 비통한 심정으로 이 침탈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고 지켜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 역사의 현장을 잊지 마시고 퇴행하는 민주주의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0월 검찰이 민주당과의 대치 끝에 민주당사 압수수색을 재시도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가 오늘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진행하지 않은 것도 검찰의 전방위 수사 압박 속에서 이 대표가 수사에 거리를 두며 말을 아껴왔던 점을 고려한 걸로 보이는데요. 지난달 이 대표가 검찰 수사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히면서 강경한 메시지를 내놨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이거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검찰이 이 창작 능력도 의심이 되긴 하지만 이 연기력도 형편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동네 선무당 동네 굿하듯이 꽹가리 쳐가면서 온 동네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수사의 목적이 진실을 발견하는 것입니까? 사실을 조작하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오늘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진행하지 않은 걸 두고 범죄 혐의를 회피하기 위함이 아니냐며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100일 동안 민생은 없었습니다. 이생만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없었습니다. 이주당만 있었습니다. 범죄 혐의를 회피하기 위해 취임 100일 기자회견조차 못하는 것, 이건 재앙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보호에 나선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덧붙인 건데요. 오는 11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구속기한이 만료됩니다. 이에 맞춰 검찰이 이번 주 중으로 정 실장을 기소할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검찰이 김용전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을 이 대표의 정치적 공동체로 엮은 만큼 정 실장이 기소된다면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의 칼끝은 더 매서워질 걸로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포르투갈 꺾고 16강 진출하는 대신 이재명 대표 기소되기.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에 지고 이재명 대표 기소 안 되기. 무슨 16강을 갈 수만 있다면 이재명 대표도 저는 능히 참아내지 않을까. 네, 한편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임박하자 친명계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이 대표와 정치 공동체라며 적극적으로 엄호에 나섰는데요. 당 정치탄압대책위는 김용전 부원장의 공소장 등을 거론하면서 검찰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악의적인 비밀 누설의 의도는 명백합니다. 입증되지도 않은 혐의 사실을 언론에 유출해 수사 당사자들을 확정적 범죄자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언론의 단독 보도 뒤에 숨은 검찰의 조작 수사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당내 소신파와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는데요. 적어도 나 개인, 나 이재명은 나 이 상황에서 결백하다라고 선언을 하고 나는 떳떳하기 때문에 내가 혼자 싸워서 돌아오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당대표를 내놓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어요. 그건 선택은 이재명 대표가 할 문제죠. 첫 공개 퇴진론에 이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당 차원에서 대응하는 게 불편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사실관계는 사실은 모르잖아요. 나봐야 알죠. 예. 저는 모릅니다. 예. 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 공식 라인이 전면에 나서가지고 그 반박 대응을 하고 논평을 내고 하는 거는 사실은 좀 굉장히 불편하다. 얼마 전에는 김종민, 이원욱 의원 등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 10여 명이 주축을 이뤄 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사당화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민주당 내부에서 분당 가능성까지도 언급됐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면 분당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지금 그때 제가 했던 이야기가 이제 그 예를 들면 고양이의 탈을 쓴 그러니까 호랑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요지의 이야기를 페북에 쓴 적이 있는데요. 네. 그거와 유사하게 돼 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최근 지도부는 이 대표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와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한 위기감으로 단일 대우를 유지하고 있죠. 박 전 장관의 발언을 두고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원내 수석 부대표를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은 분당 가능성에 대해 일축하며 현재 당은 상당히 안정돼 있고 당대표를 중심으로 통일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적어도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은 몰라도 이재명 대표 자신은 굉장히 결백하다라고 하는데 의원들의 인식이 통일되어 있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정면으로 대응해서 싸우지 않고 그것은 그것대로 당신이 감당해 가면서도 지금 당장 국정과 민생에 올인하는 것은 당대표가 취할 아주 좋은 올바른 스탠스다. 리더십의 위기는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취임 100일, 그동안 민주당의 지지율은 어떤 변화를 보였을까요? 먼저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이 대표 취임 이후 첫 주에는 34%를 기록했지만 12월 첫 주에는 33%로 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역시 취임 첫 주 48.4%를 기록했지만 12월 첫 주에는 46%로 2.4%포인트 하락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30%대의 국정 지지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걸 고려하면 민주당이 지지율에 있어서 반사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들에게는 이 대표가 강조하고 있는 민생 정당보다는 사법 리스크가 더 부각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취임 100일을 해시태그로 살펴봤던 정치인 해시태그인데요. 마지막 말은 이분의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정당이라는 것이 어느 사람의 충성을 하고 그러지 말고 대국민을 상대로 해서 정당의 기능을 갖다가 발휘하려고 애를 써라 이런. 네. 자, 조금 전에 여론조사는 이제 오차범위 안에서 이제 움직인 그런 조사 결과죠. 자, 그거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오늘 대장동 재판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김만배 씨가 남욱 변호사의 증언의 신빙성 문제를 집요하게 이제 추궁을 했고요. 추측이 가미된 진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남욱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는 공식적으로는 씨알도 안 먹히고 밑에 사람이 다 관리를 했다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또 정영학 회계사가 지난해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에 대장동 의혹 관련 자료를 이낙연 전 대표 측 윤영찬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그런 주장도 폈는데요. 윤영찬 의원도 조금 전에 입장문을 내서 정영학 회계사를 알지 못한다는 그런 입장을 냈습니다. 자, 관련된 얘기는 저희가 내일 추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내일 축구부 회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박마코가 준비해요? 백반장이 준비해야 되는데.